백제의 역사 속에서 가장 비극적인 이름 중 하나로 기억되는 왕, 바로 의자왕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를 삼천궁녀라는 오명과 함께 나라를 멸망시킨 방탕한 군주로만 알고 있죠. 하지만 과연 그것이 의자왕의 전부였을까요? 신라를 맹렬히 압박하며 백제의 마지막 전성기를 이끌었던 강력한 군주가 어째서 불과 몇 년 만에 모든 것을 잃고 비운의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승자의 기록 속에 가려졌던 의자왕의 숨겨진 이야기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의 몰락이 단순히 한 폭군의 실책이 아니라 복잡한 국제정세와 내부의 배신이 얽히고 설킨 한편의 드라마 같은 비극이었음을 밝혀낼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역사 이면에 어떤 진실이 감춰져 있었는지 그 궁금증을 함께 풀어가 볼까요? 서기 641년, 백제는 오랜 혼란을 끝내고 새로운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바로 위덕왕의 손자이자 무왕의 아들인 의자왕이 즉위하던 해였죠. 그는 왕위에 오르기 전부터 이미 뛰어난 능력을 인정받던 인물이었습니다. 무왕의 뒤를 이어 태자로 책봉된 그는 부왕의 통치 기간 동안 국정을 함께 살피며 실력을 갈고 닦았죠. 특히 당나라에 직접 사신으로 가서 고구려와의 동맹을 굳건히 하는 등 예교적 수완까지 겸비한 그야말로 백제의 미래를 짊어질 제목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백성들은 새로운 왕에게 거는 기대가 남달랐을 겁니다. 쇠락해가던 백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강력한 리더십을 그에게서 보았던 것이죠. 의자왕은 즉위하자마자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즉위 첫 해부터 그는 직접 병력을 이끌고 신라를 공격하며 강인한 군사적 역량을 과시했습니다. 백제는 오랫동안 신라의 끊임없는 침략에 시달려 왔는데 의자왕은 이러한 수세적인 자세를 단번에 뒤집어 놓았죠. 그의 치세 초반은 그야말로 백제의 부흥을 알리는 팡파르와 같았습니다. 신라와의 국경지대에서 승전보가 잇따라 들려왔고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을 겁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사건은 바로 대야성 함락입니다. 서기 642년 의자왕은 장군 윤충에게 1만 명의 정예 병력을 주어 신라의 서쪽 국경을 지키는 핵심 요충지인 대야성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대야성은 지금의 합천 지역에 위치했던 중요한 성으로 신라가 백제를 견제하고 가야 지역을 장악하는 데 있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점이었죠. 이곳이 무너진다는 것은 신라에게 엄청난 충격이자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백제군은 맹렬하게 대야성을 공격했고 결국 성주 김품석과 그의 아내를 포함한 신라의 주요 인물들을 사로잡아 목을 베는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승리는 백제에게는 잃어버렸던 영토를 되찾고 국력을 과시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고 신라에게는 크나큰 치욕이자 불안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죠. 대야성 함락 외에도 의자왕은 제위 초 10여 년간 신라의 40여 개 성을 빼앗는 등 눈부신 군사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백제는 신라를 압도하며 한때 고구려와 함께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군림했던 옛 영화를 되찾는 듯 보였죠. 의자왕의 지휘 아래 백제 군사들은 이풍당당하게 신라의 영토를 유린했고 승리에 도취된 백성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새로운 시대를 꿈꾸었을 겁니다. 이 시기 의자왕은 누구보다 강력하고 유능한 왕이었으며 백제의 중흥을 이끌어갈 진정한 기수였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백제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가곤 합니다. 이렇게 희망찬 시작을 알렸던 의자왕의 통치가 어찌하여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을까요? 백제의 영광은 왜 그리도 짧았던 것일까요? 다음 시간에는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백제를 이끌던 의자왕이 어떻게 복잡한 국제정세와 내부의 균열 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했는지 그 파란만장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의 영광은 어째서 그리도 짧았던 것일까요? 한때 신라를 압도하며 중흥을 꿈꾸었던 의자왕의 통치는 왜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일까요? 지난 시간 눈부신 승전보로 백성을 환호하게 했던 의자왕의 눈빛에 드리워진 그림자의 시작은 바로 그를 둘러싼 복잡다단한 국제정세의 급변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7세기 중반, 동아시아는 마치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당나라는 고구려를 제압하고
동방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끊임없이 압박했고, 신라는 백제의 강력한 기세에 눌려 생존을 위협받자 당나라의 손을 잡는 것을 필사적으로 모색했죠. 마치 굶주린 맹수들이 먹잇감을 노리듯 당나라는 고구려를, 신라는 백제를 집어삼키려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 백제는 마치 거대한 파도에 휩쓸린 작은 배처럼 서서히 고립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한때 고구려와 함께 동북아시아의 강국으로 군림했던 옛 영화는 이제 위태로운 현실 앞에 놓이게 되었고, 당나라와 신라의 연합 움직임은 백제에게는 숨통을 조여오는 거대한 덕과 같았죠. 고구려와의 전통적인 연대만으로는 이 강력한 압박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숲속에서 홀로 남겨진 사슴처럼 백제는 사방이 적이라는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공포에 휩싸였을 겁니다. 의자왕의 고뇌는 깊어졌고 그의 어깨 위에는 백제의 운명이라는 무거운 짐이 얹혀 있었죠. 이런 외부의 거대한 위협 속에서 의자왕은 백제의 단결을 꾀하고 왕권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강력한 리더십은 때로는 양날의 검처럼 작용했습니다. 즉위 초 뛰어난 군사적 능력으로 백성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의자왕은 점차 왕권에 도전하는 듯한 귀족 세력들을 강하게 억누르는 정책들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한편으로는 흔들리는 국론을 다잡고 왕실의 권위를 드높이는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백 년간 뿌리 깊게 권력을 누려왔던 사비성의 유력 귀족 가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죠. 마치 거대한 나무의 뿌리를 흔들려는 시도처럼 왕의 강압적인 태도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불쾌한 그림자로 다가왔을 겁니다. 궁궐 안에서는 왕의 정책에 대한 불만과 함께 서로의 이익을 위해 은밀히 움직이는 귀족들 간의 견제와 음모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두운 밤, 후미진 궁궐의 복도에서는 불만 섞인 속삭임이 오갔고, 왕의 눈을 피해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는 은밀한 연대가 형성되며 내부의 균열은 점차 깊어져만 갔습니다. 특히 백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문제, 바로 태자 책봉을 둘러싼 갈등은 내부 분열의 불씨를 더욱 크게 지폈습니다. 의자왕은 여러 아들 중 자신의 뜻에 맞는 인물을 태자로 세워 왕권을 공고히 하고자 했지만, 이는 특정 귀족 가문들의 이해관계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왕의 총애를 받는 아들과 오랜 세월 권력을 지탱해온 유력 귀족 가문들이 지지하는 다른 아들들 사이에는 마치 얼음장 같은 긴장감이 흘렀고, 이들의 치열한 암투는 백제 조정 전체를 두 쪽으로 갈라놓는 깊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마치 한 배를 탄 선원들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노를 젓는 것처럼 왕실 내부의 불협화음은 백제라는 거대한 배를 흔들기 시작하며 침몰의 전조를 알리는 듯했습니다. 의자왕의 얼굴에는 한때 넘치던 자신감 대신 깊은 고뇌와 주변에 대한 의심이 서서히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과연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했을까요? 외부의 적들은 나날이 강해지고 내부에서는 믿었던 신하들이 등을 돌리는 듯한 상황이 펼쳐졌으니 그의 고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기 전의 고요함처럼 백제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한 예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불안과 긴장 속에서 백제는 과연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백제가 어떻게 나당 연합군의 거대한 물결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그 비극적인 순간들을 더욱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고 말았죠. 백제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이 동쪽과 서쪽에서 동시에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신라는 오랜 숙적이었던 백제를 제압하기 위해 마침내 대륙의 강자 당나라에 손을 내밀었고요. 당태종은 고구려를 견제하고 동아시아의 패권을 확고히 하려는 야심을 품은 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백제의 운명을 끝장낼 나당 연합군이라는 거대한 그림자가 한반도에 드리워지게 된 것이죠. 이 연합군은 단순히 병력의 수를 넘어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전략적 동맹이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해일이 육지를 덮치듯 그들의 진격은 백제 전역을 순식간에 공포에 떨게 만들었을 겁니다. 육로로는 김유신이 이끄는 신라군이, 해로로는 소정방이 지휘하는 당나라 수군이 쉴 새 없이 백제의 심장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백제는 이 거대한 압력에 맞서 싸워야 했지만
이미 국력은 기울고 내부의 결속마저 흔들리는 상황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의 한 페이지를 비장하게 장식한 영웅이 있었으니 바로 계백 장군입니다. 그는 단 5,00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황산벌에서 김유신이 이끄는 5만 대군에 맞섰습니다. 이는 단순히 숫자의 싸움이 아니었죠. 가족을 직접 빼고 전장에 나선 그의 비장한 결단은 무너져가는 조국을 향한 마지막 충정이었을 겁니다. 마치 촛불이 꺼지기 전 마지막으로 불꽃을 태우듯 백제 병사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습니다. 그들의 칼날에는 나라를 지키려는 처절한 염원과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절박함이 서려 있었을 테죠. 황산벌은 그렇게 수많은 백제 병사들의 피로 물들었고 결국 계백 장군과 그의 용사들은 전원전사하는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백제의 마지막 방어선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이 소식이 사비성으로 전해졌을 때 의자왕과 백성들의 마음은 얼마나 무너져 내렸을까요? 희망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을 겁니다. 황산벌에서의 패배는 곧 사비성 포위로 이어졌습니다. 나당 연합군은 파죽지세로 백제의 수도를 에워쌌고 성안의 백성들은 굶주림과 공포에 시달려야 했죠. 의자왕의 고뇌는 깊어만 갔을 겁니다. 한때 강력한 왕권을 자랑하며 신라를 압박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거대한 적군 앞에서 무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 밖에서는 적군이 함성을 지르고 성 안에서는 백성들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뒤섞이는 아비규환의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러한 절체절명의 순간 믿었던 내부의 균열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일부 신하들은 이미 전세가 기울었음을 직감하고 몰래 나당 연합군에 투항하기 시작했죠. 심지어 왕자 부여육마저 나당군의 항복을 간청하는 등 배신과 이반의 물결은 의자왕을 더욱 고립시켰습니다. 마치 거대한 배에 구멍이 뚫리고 승객들이 서로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모습처럼 백제의 운명은 점차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의자왕은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의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 고심했지만 이미 손쓸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말았죠. 한때 백제의 중흥을 꿈꿨던 위대한 군주가 이제는 무너져가는 왕국을 바라보며 깊은 절망감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의 눈에는 불타오르는 사비성의 모습과 함께 백제의 멸망이라는 거대한 비극이 선명하게 비쳤을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과 비극 속에서 의자왕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역사는 그에게 어떤 가혹한 질문을 던졌을까요? 이제 백제 멸망의 마지막 순간과 그에게 덧씌워진 비운의 오명에 대해 더욱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백제의 운명이 결정되던 그 비극적인 순간, 의자왕은 더 이상 백성들의 희생을 막을 길이 없음을 깨닫고 무거운 마음으로 항복을 선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때 강력했던 왕국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비극적인 전환점이었죠. 백제는 그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의자왕은 패배한 군주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당 연합군의 포로가 되어 수많은 백제 유민들과 함께 비통함 속에서 머나먼 당나라 장안으로 압송되는 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 길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한 왕국의 존엄이 무너지는 고통스러운 행진이었죠. 고국을 등지고 낯선 땅으로 끌려가는 의자왕의 쓸쓸한 뒷모습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애와 절망감이 서려 있었을 겁니다. 당나라 황제 앞에 무릎 꿇은 그의 모습은 한때 백제의 중흥을 이끌었던 위대한 군주의 비참한 최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었을까요? 하지만 의자왕에게 덧씌워진 비극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후대 역사가들은 그를 방탕한 왕으로 기록하며 백제 멸망의 모든 책임을 그의 개인적인 실책으로 돌렸죠. 특히 삼천궁녀 이야기는 의자왕을 폭군의 대명사처럼 만드는 대표적인 오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백마탄 왕자가 악당을 물리치는 동화처럼 승리한 신라와 당나라의 관점에서 패배한 백제를 폄하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서사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3,000명의 궁녀가 절벽에서 몸을 던졌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일까요? 당시 궁의 규모나 백제의 인구수를 고려할 때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이야기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의자왕은 즉위초 신라의 대야성을 함락시키는 등
뛰어난 군사적 재능과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며 백제의 부흥을 이끌었던 군주였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국제정세와 내부 귀족 세력의 반발, 그리고 믿었던 신하들의 배신이 겹치면서 국운이 급격히 기울었죠. 그의 몰락은 단순히 한왕의 방탕함 때문이 아니라 시대적 상황과 내부 결속력의 와해, 그리고 압도적인 외세의 침략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겁니다. 현대에 와서야 비로소 우리는 의자왕을 단순한 폭군이 아닌 무너져가는 왕국을 지키기 위해 고뇌했던 한 인간으로서 재조명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이상의 무의미한 피 흘림을 막기 위해 고통스러운 항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내면은 어떠했을까요? 승자의 기록 속에 가려진 패자의 고뇌는 분명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깊고 처절했을 겁니다. 한 국가의 몰락은 결코 단편적인 시선으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그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한 리더의 고뇌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의자왕의 비극적인 역사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의자왕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내부 결속의 중요성, 리더십의 무게, 그리고 역사를 단편적인 시선이 아닌 복합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이유를 말이죠. 승자의 기록 속에 가려졌던 패자의 고뇌를 통해 우리는 역사의 이면과 인간의 복잡한 면모를 성찰하게 됩니다. 고대 국가의 몰락은 단순한 종말이 아닌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알리는 전환점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역사적 전환점 뒤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탐구해 볼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